김도연의 책 읽는 다락방 팟캐스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도연의 책 읽는 다락방 팟캐스트. 오늘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두 분의 시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좀 뜸했습니다. 책을 매일 읽지만 어떤 책을 소개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내가 책을 왜 읽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잠잠히 침잠해서 생각해 보는 날들이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책을 하려고 했었는데 별로 내키지가 않아서 급하게 제가 계속 준비를 해왔던 시인들의 이야기로 오늘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책은요. 문태준 시인의 느림보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한민복 시인의 길들은 다 일가 친척이다입니다. 두 분 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시인들이고요. 그리고 시로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산문을 썼을 때는 어떤 느낌일지, 그 시인이 쓰는 산문 좀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시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유서, 아들에게 보내는 당부로 엮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문태준 시인의 느림보 마음입니다. 한국 서정시의 계보를 잇는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특히 문태준 시인의 가재미라고 하는 시를 참 좋아하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던 하고 있는 그 풍경을 적은 시입니다. 그러면 느림보 마음에서 내 아버지의 천만당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산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천만당부. 바람에 코스모스가 흔들립니다. 고개를 까딱까딱하는 아이 같습니다. 그것을 지그시 보는 내 마음이 경쾌합니다. 덩달아 바람도 허공도 경쾌합니다. 기억에도 경쾌함이 있습니다. 이런 가을날이면 수많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개중에 나는 낡은 자전거의 짐칸에 다리를 벌리고 타던 기억이 유난히 경쾌합니다. 아마도 그때 아버지의 나이는 지금의 내 나이쯤 되었을 30 후반. 아버지는 나를 뒤에 태우고 자전거 페달을 밟아가며 읍내 이발관까지 시오리의 추풍령 고갯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억은 이렇게 종말이 없이 현재에도 진행형입니다. 아버지가 그때 그 고갯길을 넘어가면서 어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귓가를 스치는 바람소리에 다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젖은 등과 가쁜 숨소리는 아직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양쪽 눈에 녹내장이와 좌우 풍경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는 아직도 지겠군. 아버지는 평생 지게질을 해왔습니다. 나무찜을 지거나 풀찜을 지고 저녁이면 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나무찜은 아궁이 앞에 부려놓고 풀찜은 외양간 앞에 부려놓으십니다. 당신의 일을 하고 일을 해서 얻은 것은 제자리를 찾아 내려놓으십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내가 불안한지 이따금씩 천만당부, 간곡한 당부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 일성이 다른 사람의 흉을 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낱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수마발이라고 했던가요?
소의 오줌과 말의 똥처럼 흔하고 쓸모없는 말이 세상에는 널리 있지만 나는 아버지의 이 말씀만은 귀하게 새겨 듣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논과 밭에서 씨앗을 심고 줄기를 성장시키고 열매를 거두어 온 농사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고 열매가 익어가는 것을 줄곧 지켜보니가 하는 젖은 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살던 어느 날 나는 불교 경전을보다 상불경이라는 보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몽둥이로 때리거나 돌을 던지거나 해도 잠시 멀리 달아나면서 되돌아서서 크게 부르짖기를 나는 당신들을 가벼이 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몹시 존경합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요즘에도 있다면 그를 부처로 사모하여 경항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호우와 장단을 말하지 말고 나쁜 말과 이간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버지의 첫 번째 당부입니다. 아버지는 또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밭에 난 잡초를 제거하는 데에도 시기가 있듯이 들에 나가 일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잡초가 한 무릎씩 쑥쑥 올라오는 여름철에 잡초를 뽑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면 그래서 시기를 놓치면 잡초 뽑기가 여간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늘 논과 밭에 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제때 손보는 사람입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기를 마치 물을 아끼는 집에서 독을 잘 쌓아 놓은 것과 같이 하라는 옛 가르침 또한 있지 않던가요? 좀 지나친 과장이지만 아무리 큰 바다도 부지런한 사람이 말로 헤아려 퍼내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그 밑바닥을 보게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때가 있다는 말씀에는 노동의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 외에도 세상의 나아감을 잘 살피라는 당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나서고 물러나는데 시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삼지삼청에 미덕이 있다는 말은 요즘은 들어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3번 거절하고 3번 청하는 그 애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 외에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는지 되묻지 않습니다. 분수도 모르고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불쑥 나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나선 이들의 최후를 보면 참으로 딱합니다. 이름을 얻으러 나섰으나 그 일을 아니함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러합니다. 요즘 세상은 머리 위에 머리를 얹는 두상안두의 시절인 것만 같습니다. 연야 달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거울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머리가 있는데 나의 머리는 어디로 갔지라고 스스로 물으면서 본인의 머리를 찾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나의 머리를 못 보았는가라고 근심하며 물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머리를 두고 그 위에 머리를 또 얹었으니 두상안두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본심을 못 찾는 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시절입니다. 이들에게 농사꾼인 못 배운 내 아버지의 이 2가지 간곡한 당부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멀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 느림보 마음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뒷표지를 보면 김훈 작가가 추천서사를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고향의 늙은 아버지를 말할 때
문태준의 글은 아름답고 강력하다. 그 아버지의 비와 땀과 눈물에 젖은 육신 전체로 삶의 풍경을 이루는데 그 풍경은 치열하고 평화롭다. 부성과 모성을 겸비한 이 아버지가 삶의 결핍과 고통과 쓸쓸함을 위안과 희망으로 바꿔주는데 그의 아들 문태준의 글이 그 전환의 비밀을 보여준다 라고 했습니다. 문태준 시인이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추풍령 고개를 아버지의 자전거 뒤에 아버지의 품과 땀을 느끼면서 페달을 밟아가며 갔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시를 많이 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문태준 시인도 얘기했던 것처럼 말의 홍수를 이루고 워낙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시대라서 좀 조용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시를 한 편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문태준 시인과 한민복 시인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문태준 시인의 다른 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깊은 강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입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니 길이 어느새 젖어 있습니다. 소낙비가 한 차례 지나간 것입니다. 찌개가 끓고 한 공기의 밥이 비워지는 동안 바깥에는 구름이 비를 몰고 와 부려놓고 갔습니다. 길가 풀잎에는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나의 감각이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이 생명의 세계는 큰 바퀴처럼 굴러가는 것입니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오며 작은 상점 앞을 지납니다. 상점에는 사람들이 들락거립니다. 어떤 이는 담배를 왼손에 쥐고 나오고 어떤 이는 음료수 한 병을 들고 나오며 잠깐 웃습니다. 행복한 얼굴입니다. 바로 옆은 생선을 구워 파는 생선구이 백반집입니다. 이 가게 아저씨는 흰 장갑을 끼고 종일 생선을 굽습니다. 연탄불에 생선의 등을 굽고 연탄불에 생선의 가른배를 굽습니다. 생선이 익는 동안 아저씨는 잠깐 바깥을 내다봅니다. 손님이 많은 이 백반집은 늘 분주합니다. 한 상점과 한 음식점을 지나서 나는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사람들 속에 한 명의 사람이 되어 말을 주고받고 표정을 주고받으며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나는 들락거림에 대해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는 안과 바깥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안에서 바깥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오가는 작용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마주 앉은 사람과 이야기와 그보다 더 세밀한 마음의 속사정을 주고받듯이 이 세상은 이처럼 작은 호응을 일으킵니다. 작은 호응들이 모여 더 큰 호응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이 꼭 하나의 상점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점 가운데서도 아주 장사를 잘하는 축에 듭니다. 막 화를 내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손님도 우리의 마음은 받습니다. 팔뚝으로 눈물을 닦으며 들어선 손님도 우리의 마음은 받습니다. 웃고 울고 화내는 손님들을 우리의 마음은 다 받습니다. 마치 작고 허름하고 값싼 여인숙이 고단한 손님들을 받아들여 잠을 재우듯이.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경영하는 상점은 손님이 너무 많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경영하는 상점은 손님 예약제를 하는 것이 제격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은 손님들이 드나들면 우리의 마음이 경영하는 상점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당을 못할 때 손님도 상점도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걱정도 우리의 마음이 경영하는 상점의 주요 고객입니다. 어느 때는 걱정들이 때로 몰려와 우리의 마음이 경영하는 상점을 온통 차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둘레를 걱정이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딱하고 우울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걱정은 손서리를 치며 내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이 생길 것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벌어진 일은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쓸데없는 걱정을 내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까지 안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은 거대한 풍선처럼 되어버려 어느 순간 펑 하고 터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결말이 아닙니다. 나는 가끔 큰 강을 보러 여행을 나섭니다. 새벽강은 얼마나 좋은지요. 부드럽고 가녀린 음성의 물 한 개가 강의 수면 위로 피어오르는 장면은 얼마나 멋있는지요. 물 한 개가 강의 수면을 쓰다듬는 장면은 어머니의 고운 손길 같습니다. 나는 큰 강의 말없는 침묵을 사랑합니다. 깊은 강은 흐르되 소리가 없습니다. 심강무성이라 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대학의 스승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분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시 유명해진다 함은을 인용했습니다. 헛된 명망 없이 살아야 하느니 미래의 부름에 귀 기울이고 우주 공간의 사랑과 하나가 되기 위해 끝내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찮은 것이라도 외면하지 말라. 나는 깊은 강의 흐름을 보며 상점과도 같은 나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생각하곤 합니다. 나는 되도록이면 상자의 한 구석을 비워둡니다. 다 채우지 않습니다. 덜 채운 그 공간을 적적한 곳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적적해서 때로는 눈물을 혼자 흘리기도 합니다. 적적해서 어느 때는 멍하니 일 없이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한구석은 비워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마음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눈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것도 가끔은 해야 합니다. 툇마루에서 사무실 의자에 앉아 단 몇 초의 시간이라도 우리는 멍하니 마음을 쉬게 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들녘에서 집으로 돌아오시며 길가에서 잠깐씩 가쁜 숨을 내려놓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한 짐 가득 지게를 진 아버지는 굴을 빠져나오거나 길가 비석 앞에서 쉬곤 했습니다. 지게를 진 채 한쪽 무릎을 세워 앉은 자세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아버지가 길가에서 쉬듯 큰 짐을 지고 사는 우리의 마음도 쉴 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끔 애써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시간이 살아야 합니다. 무사시 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일을 버리지 않는다는 속뜻은 감당하지 못할 일에 나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면 물러나 앉을 뿐 잘난 척하며 나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의 자리를 겸손한 곳에 둔다는 뜻입니다. 거치장을 요란스럽게 꾸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척추화양 심강무성, 돌처럼 흔들림 없고 꽃처럼 향기로우며 깊은 강처럼 한결같이 소리 없이 살아가는 이 경지에 이르려면 애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은 곧바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물이 쌓이고 쌓일 때 깊이를 얻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를 격려하며 깊은 강의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마음이 작심을 하면 일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조금씩 조금씩의 작고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티오피아 속담에 거미줄도 모으면 사자를 묶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하고 가늘은 거미줄을 먼저 모으는 일입니다. 네, 이 책의 제목인 느림보 마음이라는 이 제목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느리게 산다, 그리고 좀 덜어내고 산다.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좀 느림보다 생각하지 못했던 또 말의 조합이라서 느림보 마음, 느림보 마음 이렇게 계속 한번 소리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문태준 시인의 산문은 여백이 좀 많지요. 아마 시를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바로 적은 게 아니라 생각을 머릿속에서 곱씹고 곱씹고 또 곱씹어서 이 말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일까? 이 말이 사람들에게 닿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말 깊게 고민해서 한자 한자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앞에 그렇게 적혀 있네요. 느릿한 풍경이 그린 언어이다. 빽빽한 활자 사이사이를 헤집으면 그의 마음이 비워놓은 적적한 공간, 침묵의 공간, 느림의 공간, 다음의 공간들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에는 만나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되게 즐거운 사람들이 좋았다면 요즘은 침묵도 즐겁게 견딜 수 있는 그 말의 여백을 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친구와 함께 있으면 참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다 싶은데 말을 해서 잘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억누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인은 제가 참 좋아하는 한민복 시인입니다. 아마 제가 세상에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누구를 제일 좋아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한민복 시인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제 정서와 굉장히 맞는 분입니다. 한민복 시인은 강화도에 사시고요. 그리고 좀 기인이죠. 예를 들어서 강연을 하러 갔다. 그러면 거기서 시간에 딱 맞춰 가지 않으시고 거기서 한 이틀 정도 숙박을 해결하고 오시는 걸로 유명하셨는데 결혼을 하시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소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민복 시인이 쓴 시 눈물은 외짠가, 바로 가난한 풍경, 그 속에서 어머니의 모성애가 느껴지는 장면을 묘사한 건데요. 그 눈물은 외짠가를 한번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눈물은 외짠가 한민복.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재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 일입니다. 어머니는 차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고 가자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앓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 이마의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렁탕 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 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둬라. 설렁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대 숟가락 국물을 떠먹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의아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며 주인 아저씨를 흘끔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 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그만 국물을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혔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에 만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 안 느끼게 조심 다가와 성냥갑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이럴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외짠가. 고요하게 어둠이 찾아오네. 네, 한민복 시인의 눈물은 외짠가를 들려드렸습니다. 한민복 시인은 강화도 시인이라는 호칭이 낯설지 않은 시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강화도에 만이산이 내려다 보이는 바다 풍경에 반해서요. 1996년부터 강화도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전업 시인으로 글을 쓰고 틈틈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뻘에서 낚시도 잡으면서 물고기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에서 좀 뭔가 인간미, 좀 살아 숨쉬는 그 악동 같은 느낌도 저는 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1962년 충북 중원군 노은면에서 태어났고요. 수업료 전액 면제라는 말만 믿고 서울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수도 전기공업고등학교로 입학을 했는데 당연히 시인한테는 맞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취직한 곳이요. 월성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거기서 4년 동안 전기 그리고 쇠를 배반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서울예술대학교 문해창작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앞서 드렸던 눈물은 외짠가 어떻게 인간미와 진솔함 그리고 그 개인이 소외되는 자본주의에서 소외되는 그 속에서 그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부여잡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한 명의 인간, 나약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만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시인인 것 같아요. 한민복 시인의 시를 읽어보면 우리 마음속에 정서 깊숙이 들어있었던 하지만 말하지 못했던 약간은 좀 찌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내보내기는 좀 부끄러웠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하는 게 참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한민복 시인의 시를 읽으면 이게 내 마음이었어 라고 좀 더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민복 시인의 길들은 다 일가 친척이다 라는 책에서요. 어떤 부분을 읽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한민복 시인의 책은 앞서 느림보 마음의 그 문태준 시인의 책하고는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시인이 산문을 쓰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또 느껴보고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민복 시인의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함시. 꽃들에게 부끄러운 밤이었다. 꽃들에게 용서받는 밤이었다. 봄은 색들의 잔치다. 붉은 진달래, 노란 민들레, 연분홍 살구, 흰 벚꽃. 흙 속에, 풀 속에, 나무 속에 이리 아름다운 색들이 숨어 있었다니. 색깔의 방천이 터져 온돌이 만화방창. 색깔 손님 맞기에 바쁜 눈동자의 날들. 알베르 까미의 색은 희망이다 라는 글귀를 빌려 봄은 희망이다 라고 말해보고 싶어 입술이 가벼워진 봄. 어제 강화의 북문에서 신앙송의 밤 행사가 있었다. 작년부터 강화 문학회에 들어간 나도 낭송 요원으로 참가했다. 길이 경사져 밑으로 몰렸는지 들목 쪽은 꽃향기가 밀도가 높아 진입하기가 만만치 않았다. 진즉 이런 상황에 맞부딪힐 걸 예측했었더라면 벌 선생을 모시거나 나비를 벗삼아서 조언을 들었어도 좋았으련만. 북문까지 이어지는 벚꽃 터널을 오르며 사쿠라 꽃 피면 계집 생각난다는 소설가 김훈의 문장을 떠올렸다. 또 호흡을 가쁘게 만들어 놓아 꽃향기를 콧구멍으로 빨리 내왕시켜주는 쇠약한 몸에 감사했다. 풍물패들의 길놀이가 끝나고 시 낭송이 시작되었다. 내빈들이 축사를 하며 민망스럽게 다음 포털에도 산문을 연재한다고 내 칭찬을 했다. 쑥스러워 자리를 뜨고 싶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분들이 내 이름을 틀리게 소개해줘 꽃들에게 덜 부끄러웠다. 꽃 속에서 시를 낭송하는 일은 시 속에서 시를 낭송하는 일과 같아 꽃 구경꾼들에게 빈축을 살만도 했다. 그러나 시의 자궁인 꽃이 옹알이 수준의 시를 쓰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는 것도 같았고 꽃본 구경꾼들의 마음이 고와져 귓바퀴를 꽃송이처럼 열어주기도 하는 것 같아 다행이었다. 함씨. 나는 동네 형님들이 나를 부르는 칭호 중에 함씨가 제일 좋다. 형들이 더러 함시인이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나는 얼른 그냥 함씨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나를 부르는 칭호 중에 가장 난감한 것이 선생이다. 강사 생활 몇 년 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동네 할머니들은 나를 꼭 선생이라 부른다. 동네 할머니들에게는 무슨 말을 하기도 그렇고 해서 머리를 극적거리며 어색한 웃음으로 격에 맞지 않는 선생이란 칭호를 견뎠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함시는 남을 높이어 그의 조카를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다. 내가 성에 좀 집착하는 것은 아마 함시가 희귀성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중학교 때 국사책을 읽으며 우리 조상들에게 실망했다. 반만년 역사에 한 번도 등장을 못하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싶었다. 급기야 어린 마음에 화랑, 사다함은 함다사를 잘못 기록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기도 했다. 그러던 내게 반가움으로 다가선 것은 체육책이었다. 제54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자로 함기용 선수가 실려 있었다. 그때의 반가움이 후에 내가 마라톤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된 동기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체육책에서 희망을 얻은 나는 세계사 책에서 함무라비 대왕을 만나 외국에는 유명한 함시가 있구나 하고 마음이 고무되기도 했었다. 나는 함시가 좋은 일로 매스컴에 나오면 마치 내가 좋은 일을 해낸 것처럼 기분이 좋다. 반대로 범죄를 저질러 나올 때는 내가 죄를 지은 양 부끄러워지기도 한다. 아마 종씨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분을 느끼기 힘들 것이다. 직장에서 외국인들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 그때 외국인들은 나를 미스터 햄이라고 불러놓고 난감해했다. 그들은 웃음을 참고 있는 게 역력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이 HAM, 햄이라고 하면 돼지 허벅다리 부위의 고기라니. 그들 중에 웃음을 참지 못한 친구도 있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리 쿡이었다. 어디 가서 내 이름을 불러주면 한시로 성을 잘못 받아 적을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나는 한이 아니라 함임을 강조하며 발음에 신경을 썼다. 한 번은 함박꽃 할 때 함, 민들레 할 때 민, 복숭아 할 때 복이라고 내 이름을 소개하기도 했다. 성을 잘못 불려본 적이 많은 나는 최충석 시인의 식구 5학년 1학기도 한 달을 더 끌다. 끝났다. 자, 가야지. 내일은 경제학사 학위를 받으러 성이 최씨로 바뀐 무거운 앨범을 찾고를 읽으며 지독한 리얼리티를 느끼기도 했다. 성이 희귀성이라 살며 유리한 점도 있다. 사람들이 성이 특이한 내 이름을 쉽게 기억해준다. 또 나는 내 성을 팔기도 했다. 나는 술을 먹으면 말을 잘하는 축에 속한다. 친구들 결혼식 때 함을 팔러 가면 나는 말잡이를 했다. 부여와 논산 중간쯤으로 친구 함을 팔러 갔을 때다. 그날 우리는 좀 세게 놀기도 하고 공수부대 출신 친구에게 함을 짊어지라고 했다. 내가 말잡이로 나섰다.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산골 마을이었다. 마을 입구에서 기마전 놀이할 때처럼 기마를 만들어 함지나비를 태웠다. 그리고 공수부대 노래를 부르며 신부네 집으로 향했다. 신부 측 대표가 술상을 들고 나와 협상을 했다. 나는 주민등록증을 까보이며 말했다. 오죽하면 성마저 함시겠슈. 우선 동네 스피커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기 편하게 백뮤직 먼저 들어주시오. 음악은 요새 인기 상한가 연속곡 모래시계 주제가 좋겠시오. 나는 자신만만하게 회심의 일탈을 날렸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찬물을 끼얹는 소리가 들렸다. 모래시계가 뭔데요? 아차 싶었다. 서울 방송을 지방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깨달은 우리는 웃다가 싱겁게 끌려 들어가고 말았다. 함시성을 가진 말잡이로서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구긴 일전이었다. 신앙송을 마치고 북문에서 내려오는 길이었다. 나는 함을 팔러 다니던 한때의 내 청춘을 떠올리며 나직히 읊조려 보았다. 꽃들의 함을 지고 달빛 속을 가는 향기들아. 침묵으로 침묵으로 함사라고 외치는 꽃향기들아. 너희들도 함시냐 향시냐. 농심도 얇게 나풀거리는 밤이었다. 한민복 시인의 책을 읽으시면 아마 더 이해가 쉽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인들의 책은 산문은 아마 시와 비슷해서 메타포 그리고 중의적 표현들 이런 것들이 산문이라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길게 썼을 뿐인 것 같아요. 네, 앞서 읽어드린 그 글에 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한민복 시인의 함이기도 하고 함지기, 추억을 되살리는 존재 함이기도 하고 그리고 꽃들의 향기를 담고 있는 함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들은 함시냐 향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으로 끝이 나죠. 참 시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의 사물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 단어 그리고 쓰임이 다른 단어들을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시는요. 이 세상을 떠나는 어머니가 남은 세상을 살아갈 신 아들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유언이지만 그렇게 슬프지 않게 아들에게 배우지 못하고 평생 호미질만 했던 어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주 시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쓰신 글입니다. 아들아 보아라. 나는 원체 배우지 못했다. 호미 잡는 것보다 글 쓰는 것이 천만배 고되다. 그리 알고 서툴게 썼더라도 너는
새겨서 읽으면 된다. 내 유품을 뒤적여 내가 이 편지를 수습할 때면 나는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을 것이다. 서러워할 일도 가슴 칠 일도 아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을 뿐이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도 있다. 살려서 간직하는 건 산 사람의 몫이다. 그러니 무엇을 슬퍼한단 말이냐.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주어진 대로 살았다. 마음대로라는 게 애당초 없는 줄 알고 살았다. 너희를 낳을 때는 힘들었지만 낳고 보니 정답고 의지가 돼서 좋았고, 들에 나가 돌밭을 고를 때는 고단했지만 밭이랑에 당근이며 무며 감자알이 통통하게 몰려 나올 때 내가 조물주인 것처럼 좋았다. 깨꽃은 얼마나 예쁘더냐, 양파꽃은 얼마나 환하더냐. 나는 도라지 씨를 일부러 넘치게 부렸다. 그 자태 고운 도라지 꽃들이 무리지어 넘실거릴 때 내게는 그곳이 극락이었다. 나는 뿌리고 기르고 거두었으니 이것으로 족하다. 나는 뜻이 없다. 그런 걸 내세울 지혜가 있을 리 없다. 나는 밥 지어 먹이는 것으로 내 소임을 다했다. 봄이 오면 여린 쑥을 뜯어다 된장국을 끓였고, 여름에는 강에 나가 제첩 한 소쿠리 얻어다 맑은 국을 끓였다. 가을에는 미꾸라지를 무쇠 솥에 삶아 추어탕을 끓였고, 겨울에는 가을물을 썰어 칼칼한 동태탕을 끓여냈다. 이것이 내 삶의 전부다. 너는 책줄이라도 읽었으니 나를 헤아릴 것이다. 너 어렸을 적 내가 나에게 맺힌 듯이 물었었다. 이장집 잔치마당에서 일 돕던 다른 여편네들은 제 새끼들 불러 전나부랭이며 요밀과 부스러기를 주섬주섬 챙겨 먹일 때 엄마는 왜 못 본 척 나를 외면했느냐고 내게 따져 물었다. 나는 여태 대답하지 않았다. 높은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지엄한 윤리와 법도를 나는 모른다. 그저 사람 사는 데는 인정과 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만 겨우 알 뿐이다. 남의 예식이지만 나는 그에 맞는 예의를 보이려고 했다. 그것은 가난과 상관없는 나의 인정이었고 도리였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서러워하며 물을 때마다 나도 가만히 아팠다. 생각할수록 두고두고 잘못한 일이 되었다. 내 도리의 값어치보다 내 입에 들어가는 떡 한 점이 더 지엄하고 존귀하다는 걸 애미로써 너무 늦게 알았다. 내 가슴에 박힌 멍울이다. 이미 용서했더라도 애미를 용서하거라. 부박하기 그지없다. 내가 어미 사는 것을 보았듯이 산다는 것은 종잡을 수가 없다. 요망하기가 한여름 날씨 같아서 비 내리겠다 싶은 날은 해가 나고 맑구나 싶은 날은 느닷없이 소낙비가 들이닥친다. 나는 새벽마다 물 한 그릇 올리고 촛불 한 자루 밝혀서 천지 신명께 기댔다. 운수소관의 변덕을 어쩌진 못해도 아주 못살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다. 물살이 센 강을 건널 때는 물살을 따라 같이 흐르면서 건너야 한다. 너는 내가 세운 뜻으로 너를 가두지 말고 내가 정한 잣대로 남을 아프게 하지도 마라.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고 남이 힘들면 너도 힘들게 된다. 해롭고 이롭고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 세상 사는 거 별게 없다. 속 끓이지 말고 살아라. 너는 이 애미처럼 애태우고 참으며 제 속을 파먹고 살지 마라. 힘든 날이 있을 것이다. 힘든 날은 참지 말고 울음을 꺼내 울어라. 더없이 좋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은 참지 말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다녀라.
세상 것은 욕심을 내면 호락호락 곁을 내주지 않지만 욕심을 덜면 봄볕에 담벼락이 허물어지듯이 허술하고 다정한 구석을 내보여 줄 것이다. 별것 없다. 체면 차리지 말고 살아라.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없고 귀천이 따로 없는 세상이니 내가 너의 존엄을 세우면 그만일 것이다. 아녀자들이 알곡의 티끌을 고를 때 키를 높이 들고 바람에 까분다. 뉘를 고를 때는 키를 가까이 끌어당겨 흔든다. 티끌은 가벼우니 멀리 날려보내려고 그러는 것이고 뉘는 자세히 보아야 하니 그런 것이다. 사는 이치가 이와 다르지 않더구나. 부질없고 쓸모없는 것들은 담아두지 말고 바람 부는 언덕배기에 올라 날려보내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지극히 살피고 몸을 가까이 기울이면 된다. 어려운 일이 없다. 나는 내가 남부란 듯이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억척 떨며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괴롭지 않게 마음 가는 대로 순순하고 수월하게 살기를 바란다. 혼곤하고 희미하구나. 자주 눈비가 다녀갔지만 맑게 갯날 사이사이 살구꽃이 피고 수수가 여물고 단풍물이 들어서 좋았다.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러니 내 삶을 가여워하지도 애달파하지도 마라. 부질없이 길게 말했다. 살아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을 여기에 남긴다. 나는 너를 사랑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키웠다. 내 자식으로 와줘서 고맙고 염치 없었다. 너는 정성껏 살아라. 아무래도 사랑이고 정성인 것 같아요. 시를 쓴다는 건. 세상 모든 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비 날개짓 하나, 그리고 풀 포기 하나, 그런 것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시를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시인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오늘 한민복 시인과 문태준 시인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끝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정성껏 살아라. 항상 제 인생을 좀 정성껏 살고 있는지 좀 숙연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글입니다. 오늘 제가 참 사랑하는 시인들을 소개해드려서 좋은 날이었습니다. 한민복 시인이 그러죠. 시를 팔면 300원이 돌아온다. 참 박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소금이 한 대박이다 생각하면 괜찮다. 시인들이 가난해요. 그래서 서점에 가시면 시집 한 권만 그냥 가볍게 사주시면 시인들의 마음이 조금 더 흐뭇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BGM으로 나오는 곡은요. 이한철의 흘러간다입니다. 우리 모두 흘러가는 그곳에서 어디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고 저일 겁니다. 지구 어디서든 웃으면서 만나요.